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표결로 강제 종료됐고 이후 방송법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년여 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현이 된 건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개혁 입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뭐 충분히 예상된 거였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여당이 세게 밀어붙이고 또 야당은 또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모습은 뭐 국민들에게 뭐 익히 낯익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수 정당이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예. 의석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난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이라든지 최근 전국으로 보면 뭐 내란 정당이다라고 상당히 그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분도 사실은 취약하죠. 그리고 지금 친윤파가 국민의힘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어떤 쌍권도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일시 공백 상태인 상태에서 이제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별로 효과가 없이 지금 허망한 공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그 언론 자유 그리고 방송 독립이 무너지는 무척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방송 사업자의 편성의 자유, 편성의 독립이 크게 훼손됐다 하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새로 오늘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편성위원회 구성 권한을 네. 회사 측에서 5명 그리고 사실상 노조 측에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5대5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다라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노조 동의 없이는 방송 편성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민영회사건 아니면 공영방송사이건 노조의 허락 없이는 노조의 검열 없이는 편성 권한이 실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편성위원회가 이렇게 노조의 장악 아래 들어가게 되면 편성위원회에서 결국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편성위원회가 즉 노조의 장악 하에 있는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그 시청자위원회가 해당 회사, 해당 방송사의 이사를 추천한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된 이사가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다시 말해서 어떤 방송 장악 고리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상법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확실한 악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송법에 대한 비판도 좀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박용찬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방송 전문가로기 때문에 사실 강론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총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지는 이제 아시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게 이제 방송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방송 장악이다라고 악법이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방송을 정상화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저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땠습니까? 일단 이진숙 위원장 지금 1인 체제로 완전히 지금 파행적인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KBS, MBC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솔직히 이름을 거론 안 했지만 KBS 같은 경우 방송에 방자도 모르는 분이 사장을 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뒤죽박죽되고 이게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맞다. 이건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게 방송이 장악이냐 국민힘이 주장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영향력이 막강한 방송을
우군화하려고 노력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방송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논란은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방송 3법, 특히 오늘 통과된 그 방송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법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송 지배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론적으로 보면, 명분적으로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의 의원들도 지금 방송 장악이다, 방송 정상화다, 그야말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두 분의 입장도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반박 들어보죠. 이제 저는 팩트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편성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방송사의 편성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또 이제 추가로 상설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보면 회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여기에도 이제 사실상 노조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단계부터 사장을 뽑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노동조합, 언론노조가 개입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조가 공정한 그러한 임의단체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노조 강령과 규약과 규정에 보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내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아니, 노동조합에 언론노조에 왜 정치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아니면 정당 활동을 하는 정당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진보 정당의 활동, 교육을 선전한다라는 그러한 문구까지 명기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그리고 진보 정당의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 정치적으로 공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언론 노조가 지금 방송사 경영과 편성에 깊숙하게 개입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민주당이 방송사를 장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언론노조, 민주노총사나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장악하는 그래서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별칭을 부르는 것인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 그리고 방송의 독립을 완전히 허무는 정말 안타까운 오늘 법 통과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 노조라고 하면 상당히 불법적이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인식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언론 노조가 언론사의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개입이다, 장악하들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보면은 노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거의 뭐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파행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배 구조 그 동안에 소수의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이사진이 그 거대한 방송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진 숫자를 늘려서 노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같은 대표성을 좀 늘리자 하는 명분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제 물론 노조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파업을 유도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수나 진보나 막론하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이제 개선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건 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노조 자체를 그렇게 터부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은 방송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조 출신, 민노총 출신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정이면 7월 국회가 종료가 돼서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방송 관련 법안 2개와 2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오늘 보듯이 이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 표결 전략에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 무용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 무용론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 점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안, 잘못된 정책을 알려주는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 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저희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이 7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첫 주자로 해서 그렇게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동욱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방송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법적으로 큰 힘은 없지만 그러나 여론을 제대로 설파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보실까요? 근데 필리버스터가 좀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아무리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강하게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한 방입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국회법상 제적 의원의 3분의 1이면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지나면 제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또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겁니다. 5분의 3, 18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190명이 넘습니다. 뭐 언제든지 필리버스터는 중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충분히 국민적인 명분이 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별로 효과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필리버스터의 효과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예,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짚어봤고요.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는데 그런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다 함께 여야가 지도부가 몽땅 갔으면 좋겠죠. 네. 더 보기가 좋았겠지만 정청래 의원과들은 지금 강하게 어떤 야당 국민님과는 악수도 않겠다. 뭐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예. 지금 송은석 대표가 정치운동에 가르쳐서 뭐 소인배 뭐 이런 표현도 했죠. 근데 글쎄 무지 센 표현이죠. 정청래 의원도 센 표현이지만 네, 이제 송은석 지금 의원도 비대위원장의 소인배다운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센 표현들을 주고받는데 협치가 아직 멀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예. 오늘인가요? 송원석 대표가 뭐 국회의사당에서 뭐 사면복권 청탁하는 모습 이런 게 노출돼서 언론에 논란이 됐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좀 소인배스러운 모습이죠. 사실은 겉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사면 청탁했나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말인즉슨 많습니다. 여야 대표가 좀 더 대인답게 서로 협상을 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지금 이제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행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제 바뀌어야죠. 그냥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법사위원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다. 자리가 바뀐 만큼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로 환골탈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거친 말과 또 하고 싶은 행동만 할 경우 오히려 이재명 정권에 부담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제도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하고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외면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당과 개혁신당은 방문 인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결코 국민들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 대표에 걸맞는 그러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추진도 못할 것 없다라고 강공을 이어갔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청래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못할 게 없다 이런 거는 뭐
상당히 강성 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집권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안철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야 이렇게 우리가 친윤 일색으로 하다가 자칫하면 정당 해산되고 통진당 꼴 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정당 내부에서 그 정도로 정당 해산론, 해체론, 신당설들이 상당히 무성한 게 사실입니다. 워낙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돌아가는 당의 면모가 지금 국민들의 실망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이런 민심과 당심을 간파하고 정청래 대표가 마음 놓고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민주당에 저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 고민할 거다 이런 표현도 참 적절치 않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세게 나가면 집권당 대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당 대표가 세게 나면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판이 지금 바꿔질 판인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집권 여당 막강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스타일을 여야 관계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막 지금 대표가 됐으니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변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사실은 좀 더 부드럽게 정청래. 막상 당 대표 집권다 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당정 또 관계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셌나라고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 대표 이런 수위 높은 메시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 최 원장님이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대표다. 아니라 대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하루 빨리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 걸맞는 황골 탈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꾸 저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정당 해산을 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저희 당이 내란 정당임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확인하지도 못했죠. 예. 거기다가 지금 특검 수사는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임이 그 어떤 것도 확인된 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을 해산시키려면 그 정당 전체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한다. 그런데 저희 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정인의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라 저희 정당 전체의 어떤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하거나 침해한 그런 혐의가 있나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 그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이석기 전 의원의 아로 혁명조직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만으로 해산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당시 통진당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핵심 인물들의 어떤 발언과 행동 그리고 각종 이제 정책 대안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에 걸맞게 법적인 부분도 정확히 따져가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이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건데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보좌진으로 알려진 인물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이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식을 들여다본다. 일단 그 자체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요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기자들이 상시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회계 중에 국회에서 코인 들여다보고 했다. 그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사진 많이 찍히죠. 예, 사진 엄청 네. 찍혀서 아주 나중에 사실상 어떻게 군패치를 떼고 국회의원을
떠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인데 중진이 법사위원장까지 한 분이 저런 정치 감각이 없고 너무 느슨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거. 다행히 또 정청래 의원에서 긴급하게 또 긴급 상황 파악을 지시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징계 절차로 들어갈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참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적절치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사과를 해야 되는 뭐 다행히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건 네. 100배 사과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예. 뭐 사과를 했고요. 또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은 결코 없다라고 이춘석 의원은 해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상황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고요. 이번 사건은 뭐 그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거래 이거보다 훨씬 더 위중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으로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다. 상당히 엽기적이고요. 일단 그리고 실제 그 카메라 화면에 포착된 거래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이버 주식 5주를 분할 거래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 단순히 빌렸다가 뭐 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건 이거는 뭐 확실한 거짓말이 이미 드러난 거고요. 만일 그 보좌관 해명대로 보좌관의 그 휴대폰을 잘못해서 들고 온 것이다. 자, 그러면 보좌관 허락도 없이 보좌관의 주식을 거래했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만약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보좌관의 재산을 마음대로 국회의원이 거래했다? 이런 건 확실한 갑질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명 거래가 거의 확실하다. 차명 거래가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더욱 충격적인 건 이춘석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증권 거래 없음이라고 신고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금융실명법 위반, 또 재산 등록 누락, 거기다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 지금 혐의를 받게 생겼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히 그냥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넘어서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초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김 씨가 직접 좀 입장을 밝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대 영부인 중에 최대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영부인들이 과거 이제 2명이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포토라인의 선정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헌정 유래의 하나의 어떤 정말 보기 흉한 기록을 하나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자연인 김건희 씨도 과거에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포토라인이 서거나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김건희, 어떤 영부인 김건희 두 양쪽 측면에서 아주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건데, 홍준표 전 의원이라고 하나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국정농단 사태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요, 내란 특검은 이미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원을 지금 유보했지 않습니까? 이틀간 미룬 것도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동선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포토라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 동선 전부 파악하고 언론 관계란 이런 모든 관계자들 지금 검찰에서 한치 착오 없이 하겠다라고 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고 벼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일 김건희 여사 포토라인에 서는 날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한 현장임과 동시에 그 이후로 많이 정치 문화가 바꾸어져야 되다. 특히 이 권력자와 어떤 그 영부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제 만천하에 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청탁 의혹까지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 것인지 입장 표명을 한다면 이는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그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최초의 영부인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김건희 여사 그 변호인 측 발언에 따르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상하게 해명하겠다. 예. 거기다 이제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사건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루 이틀에 조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방대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라톤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